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파운데이션 두 번째 이야기, 파운데이션과 제국의 내용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내용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캐릭터와 사건의 전개가 원작에서 각색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장 마법사를 찾아서. 호버 말로우가 무역을 통해 제국의 변방에 깊숙이 침투한 이후 파운데이션은 단순한 상업 국가를 넘어 은하 서부의 실질적 강국으로 떠올랐다. 기술과 종교, 무역이라는 3종 전략은 셀던 계획의 다음 국면으로 파운데이션을 밀어올렸고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은하 중심부, 트렌터를 중심으로 한 제국의 심장은 아직 살아있었다. 파운데이션이 은하의 절반에 불과한 서부 끝자락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던 무렵 제국은 마침내 이 새로운 질서의 위협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은하계의 침묵을 깨고 한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벨리오즈. 젊고 강직하며 야망 넘치는 제국 장군이었다. 그는 제국에서 흔치 않은 존재였다. 부패하지 않았고 현실을 직시했으며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파운데이션을 이상한 기술 문명이라 부르며 그들의 기술력과 성장 속도에 주목했다. 주변 변방 행성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마법처럼 작동하는 장치들, 치료하는 광선, 말없이 움직이는 금속 장갑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나 떠도는 민담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결국 황제에게 제출한 보고서로 이어졌고 그는 소규모 함대를 이끌고 파운데이션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의 함대가 도착한 곳은 파운데이션의 영향권 바깥에 있는 작은 행성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무역상, 라단 디버스를 만난다. 디버스는 가볍고 유쾌한 태도로 대하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는 리오즈의 의심을 더욱 부추긴다. 그는 파운데이션의 기술이 단순한 문명이 아니라 일종의 체계화된 지배 수단이며 그것을 통해 여러 왕국들이 이미 굴복했음을 암시한다. 리오즈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어떤 통일된 계획의 냄새를 맡게 된다. 리오즈는 의심한다. 파운데이션은 단순한 상업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한 질서와 전략하에 은하 서부를 장악해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해리 셀던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한 세기 전의 인물이지만 아직도 그가 세운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파운데이션은 확장하고 있었고 그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디버스는 리오즈에게 파운데이션의 힘이 단순한 병력이나 무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것은 신념과 조직, 과학의 체계적 전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리오즈는 이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는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무력으로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세력은 제국의 중심을 향해 침투할 것이다. 하지만 리오즈는 단순히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는 트렌터의 궁정에 보고해야 했고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제국은 아직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고 무분별한 확장은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의심을 사게 될 일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작게 움직인다. 몇 척의 순양함, 제한된 병력. 그러나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파운데이션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그 싹을 자르겠다는 것. 그가 마법사라고 부른 자들은 사실 그저 과학을 체계화한 문명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리오즈에게 있어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였다. 그는 디버스와의 대화 속에서 파운데이션이 신을 파는 방식, 기술을 종교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해했고 그것이야말로 제국의 질서에 대한 가장 은밀한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는 결정한다. 파운데이션은 제국이 손을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설령 공식적인 명령 없이 움직여야 하더라도 그는 직접 그 진실을 마주하고 제거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렇게 벨리오즈는 파운데이션과 셀던의 계획, 그 모든 신화와 과학이 얽힌 덩어리를 파헤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제국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2장 마법사들. 디버스는 리오즈의 배에 승선해 있었다. 무역상으로 위장한 그는 실상 파운데이션 정보기관의 비공식 요원이었고 리오즈와의 대화에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리오즈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디버스가 가진 정보의 양과 깊이는 무시할 수 없었다. 디버스는 파운데이션의 기술력, 셀던 계획의 존재, 파운데이션이 은하 서부에 구축한 간접 지배 체계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기술이 단순한 기계 이상의 것이라는 점, 그것이 신앙이나 사회 구조 속에 뿌리내려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했다. 리오즈는 그 이야기에서 위협의 구조를 읽었다.
단순한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사상이며 신념이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체계화된 조직과 믿음은 모방할 수 없다. 그는 파운데이션을 단순히 정복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 그것은 제국의 운명을 건 진정한 전쟁이었다. 하지만 리오즈는 신중했다. 그는 디버스를 포로처럼 다루지도 동맹처럼 여기지도 않았다.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다. 디버스 역시 그에게 쉽게 모든 걸 드러내진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약간의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리오즈의 반응을 시험했다. 리오즈는 자신의 함대 사령선에서 전략 회의를 열었다. 그는 파운데이션의 방어력, 무역 노선, 주변 소국들과의 관계, 종교 세력의 분포까지 모두 도표로 정리해 분석했다. 그의 참모들은 그 정보의 방대함에 놀랐고 그 중심에는 디버스의 말들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리오즈는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약점이 내부의 절대적 평화 사상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군사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갈등을 외교와 기술, 종교로 해결한다. 따라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세력 앞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영향력이 이미 주변 왕국 전체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에 정면 충돌은 자칫 광범위한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리오즈는 모험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는 파운데이션의 중심부를 정면으로 치기보다는 그 주변국들부터 조용히 접수해 포위망을 좁혀들기로 한다. 그는 이 작전을 도발이 아닌 격리라고 표현했다. 디버스는 이 전략에 당혹스러워한다. 그는 즉시 파운데이션 측에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없었고 리오즈의 신중하고 계산된 행보는 전통적인 군사작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리오즈는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다. 이건 정복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디버스는 이 발언에서 리오즈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제국의 회복자라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리오즈는 과거의 제국 영광을 부활시킬 구원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파운데이션은 그를 위한 역사적 무대였다. 하지만 리오즈는 동시에 제국 내 정치적 역학도 잘 알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성공적으로 움직이면 황제는 그를 견제할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전면전 대신 정탐과 전술적 점령을 반복한다. 디버스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리오즈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셀던 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예외적인 변수였다. 그는 셀던의 수식 안에 들어있지 않은 존재였다. 수치화할 수 없는 통찰력과 의지를 지닌 인간.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지금 그런 리오즈와의 싸움을 준비할 겨를조차 없이 그의 포위망 안에 들어가고 있었다. 3장. 죽음의 손. 벨리오즈는 전략가였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전술로만 전쟁을 설계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구조와 정신, 질서를 꿰뚫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파운데이션은 기술과 종교, 무역의 3종 지배 체계를 바탕으로 주변국을 간접 통제하고 있었고 그 핵심에는 불가해한 지식의 권위가 있었다. 리오즈는 그 중심을 파악하는 동시에 내부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디버스를 일부러 풀어놓는다. 감시를 유지하되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흘릴 수 있게 했다. 이는 디버스가 파운데이션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그가 흘려보내는 정보가 리오즈의 의도대로 조작되도록 만드는 양방향 함정이었다. 그러는 사이 리오즈는 인근 행성 시위로스를 점령한다. 이곳은 파운데이션 영향권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파운데이션 기술로 유지되는 기반 시설이 많았다. 그는 이 시설을 봉쇄하면서 시위로스의 국민들이 스스로 파운데이션의 반기를 들도록 유도했다. 기술이 끊기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은 과학 사재단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리오즈는 정치 개입을 시도한다. 그의 이 방식은 전면전 없이도 파운데이션 영향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디버스는 이 상황을 목격하며 점점 더 위기감을 느낀다. 파운데이션의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리오즈는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러나 리오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참모 마르셀린 브로드리그는 황제 클레온 2세의 특사이자 정치 감시자였다. 브로드리그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총애하는 신하였지만 동시에 리오즈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브로드리그는 리오즈가 군사적 성과를 내는데 반비례하여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황실은 늘 강한 장군을 경계해왔고 리오즈는 지금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젊고 유능하며 인기를 얻고 있고 제국 내 신흥 영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었다. 브로드리그는 이 작전을 보고받고
파운데이션이 위험하다는 주장보다는 리오즈의 행동이 제국 내 권력 균형을 위협한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둔다. 그는 은밀히 보고서를 트렌터로 보내고 황제의 판단을 기다린다. 한편 디버스는 리오즈의 함선 안에서 다른 파운데이션 출신 포로를 만나게 된다. 그의 이름은 듀셈바르. 그는 이전 세대의 반제국 인물이었고 지금은 조용히 은둔하며 파운데이션의 가치와 셀던 계획을 믿는 자였다. 디버스는 그에게 리오즈의 전략과 브로드리그의 이중적 태도 그리고 파운데이션 내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듀셈바르는 셀던이 말한 제국의 자멸이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정치적 내부 붕괴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리오즈는 전쟁을 이기고 있었지만 그가 쥐고 있는 승리의 손안에 이미 죽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브로드리그의 보고는 곧 황제의 귀에 도달할 것이고 그 순간 리오즈는 제국의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다. 죽음의 손은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제국의 내부에 있었다. 셀던의 계획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파운데이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사장, 황제, 트렌터, 은하 제국의 심장이자 수도. 행성 전체가 도시로 뒤덮인 이곳은 여전히 거대했고 질서정연했으며 겉보기에 제국의 위험은 건재했다. 그러나 그 웅장한 외피 아래에서는 오랜 피로와 부패가 스며들어 있었고 황제 클레온 2세는 그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클레온 2세는 노련한 황제였다. 그는 더 이상 영토 확장이나 전면전의 환상을 품지 않았고 제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중앙 권력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주변으로 갈수록 통제는 느슨해졌고 황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되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예외적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황제의 궁정에 올라온 보고서 속 인물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벨리오즈. 젊고 성공적이며 군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닌 장군. 그는 은하 서부에서 빠르게 전과를 올리고 있었고 심지어 마법사들이라 불리는 파운데이션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제는 그 이름에 불안을 느낀다. 과거에도 있었다. 클레온 1세의 시절부터 위대한 장군은 늘 반란의 씨앗이었다. 군사적 영웅은 민중의 지지를 얻고 곧 황제의 통제를 벗어났다. 역사 속에서 그런 전례는 반복됐고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됐다. 황제는 브로드리그의 보고를 여러 차례 읽는다. 그 속엔 리오즈가 군사적 성과를 넘어서 정치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파운데이션과의 전쟁은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그 자신을 제국의 영웅으로 세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설령 리오즈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는 같았다. 민중은 강한 자를 따른다. 리오즈는 너무 빠르게 성공했고 너무 멀리 나아가 있었다. 황제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다. 겉으로는 리오즈의 작전을 격려하고 자금을 지원하되 동시에 그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더 많은 관료를 그의 작전 사령부에 파견하고 군수 보급에 제한을 걸며 작전 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 조치들은 직접적인 탄압은 아니었지만 리오즈의 작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갑작스러운 보급 지원, 황실 직속 감찰관들의 방문, 명령 승인 지연 같은 일들을 겪으며 작전의 추진력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리오즈는 분노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잘 알고 있었다. 트렌터에서, 궁정에서 황제의 의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는 브로드리그의 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이미 공식화되었음을 눈치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아직 작전을 끝내지 않았고 자신의 야망은 완성되지 않았다. 디버스와 듀셈바르는 이 틈을 파고든다. 파운데이션의 저항은 여전히 미약했지만 이들이 본 진짜 기회는 리오즈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그들은 은밀히 브로드리그와 접촉해 리오즈의 야망을 과장하고 그가 독립된 세력으로 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를 부추긴다. 브로드리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움직인다. 그는 리오즈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성하고 황제에게 더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요청을 보낸다. 그 속엔 리오즈가 파운데이션과 내통하고 있다는 암시도 있었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황제 클레온 2세는 마지막 판단을 내린다. 제국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군은 설령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 파운데이션은 나중에라도 상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은 지금 당장 무너질 수 있다. 그리하여
황제는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리오즈의 종말은 시작되었고 셀던 계획은 단 한 발의 포성 없이 장막 뒤 전쟁을 시작한다. 5장 전쟁 개시. 벨리오즈는 트렌터의 냉기 어린 시선을 알면서도 작전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제국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뿐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믿는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황제의 의심을 견디며 전쟁을 시작한다. 그는 시위로스 인근 성계에서 파운데이션의 무역선 몇 척을 납포하고 기술 전파 거점을 차단했다. 파운데이션은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기에 리오즈의 공격은 거의 일방적이었다. 주변 행성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제국의 군사력에 환호했고 일부는 파운데이션의 사재단이 사라지자 삶의 기반이 붕괴되었다. 전쟁은 칼과 포가 아닌 시스템과 통제력의 붕괴로 시작됐다. 리오즈는 파운데이션의 과학 종교를 제거함으로써 권력의 공백을 만들고 그 자리를 제국의 질서로 메우는 전략을 썼다. 그는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방식을 취했고 군은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는 셀던의 계획에 대해 들었지만 그 계획이 지금 자신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미래를 계산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장에서 쓸모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전선은 군사적 상황 외의 변수들로 혼탁해지기 시작한다. 리오즈는 점점 보급 문제에 직면하고 황실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 작전의 세부 사항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한다. 군 내부에서는 묵직한 침묵과 불만이 퍼지기 시작했고 제국 전체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무언의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전쟁을 개시했지만 그 전쟁은 제국 전체가 지지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황제는 침묵했고 브로드리그는 작전 본부에 머물면서도 리오즈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디버스는 여전히 리오즈의 군 안에 있었고 그는 듀셈 바르와 함께 결정적인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리오즈의 패배가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에서 비롯되리라 믿게 된다. 두 사람은 리오즈의 통신 암호와 작전 기록 일부를 빼내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제국의 병사 몇몇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다. 그 무렵 리오즈는 파운데이션 중심부를 향해 진격을 개시한다. 그는 전투를 피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함선 충돌이 시작되고 파운데이션 측도 처음으로 방어적 태세를 갖춘다. 파운데이션은 위기에 빠졌지만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전통적인 군사 전략 대신 기술적 방해와 심리전을 병행했고 일부 성계에서는 자발적인 봉기를 일으켜 제국군의 발을 묶었다. 리오즈는 처음으로 저항을 느낀다. 그것은 무력의 저항이 아니었다. 그들은 물러서면서도 버텼고 대등한 힘은 없었지만 지혜와 협력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밀어붙인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전장이 넓어질수록 그의 야망도 커졌고 그는 셀던의 이름조차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이름은 이제 단지 과거의 신화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오만의 정점에서 리오즈는 몰랐다. 트렌터에서는 이미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하고 치명적인 정치의 전쟁. 그의 군사적 승리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패배로 이어지고 있었다. 6장 총애하는 신하. 마르셀린 브로드리그는 황제 클레온 2세에게 총애받는 신하였다. 하지만 총애는 곧 감시라는 의미였고 그는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리오즈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파견된 동시에 전쟁이 과도하게 성공하는 순간 리오즈를 막아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브로드리그는 야심가였다. 그러나 리오즈처럼 명예와 전장에 사는 인물이 아니라 권력과 균형에 살아있는 정치가였다. 그는 리오즈를 믿지 않았고 동시에 그를 망가뜨리는 일이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만들어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리오즈는 전장의 승리를 거듭하며 점점 더 많은 행성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파운데이션은 기술로 버티고 있었지만 제국의 함대는 압도적이었고 조만간 중심부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리에 도달할 기세였다. 브로드리그는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파운데이션이 패배한다면 리오즈는 은하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순간 황제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진다. 브로드리그는 결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리오즈가 셀던 계획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군 내부의 과도한 충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승리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문장을 보고서 마지막에 덧붙인다. 이 보고는 곧 트렌터로 전달되었고 황제는 묵묵히 읽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리오즈는 너무 멀리 갔고 그 성공은 이제 위협이었다. 이 시점에서 디버스와 듀셈 바르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리오즈의 함대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내부 분위기에는 긴장과 불신이 번지고 있었다. 브로드리그의 명령으로 일부 지휘관들이 교체되었고 보급망이 늦춰졌으며 어떤 작전은 황제의 직접 승인을 받지 못해 중단되기도 했다. 리오즈는 이 모든 사태를 파악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정치적 싸움에 능하지 않았고 전장의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적만큼 내부의 적이 무섭다는 사실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브로드리그는 조용히 준비했다. 그는 디버스를 은밀히 불러내 접촉했고 파운데이션의 위험성을 과장해 황제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디버스는 이 접촉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일부러 허위 정보를 섞어 브로드리그에게 넘긴다. 브로드리그는 디버스의 정보를 이용해 리오즈가 반역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리오즈가 파운데이션을 접수한 후 독립적인 세력으로 은하 서부에 새 제국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트렌터의 궁정은 술렁였다. 보고는 사실 여부보다 그럴듯함으로 받아들여졌고 황제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리오즈는 불러들여야 한다. 명분은 보급 문제 조율이었지만 누구나 그것이 실질적인 해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로드리그는 승리를 예감한다. 그는 리오즈가 떠난 자리를 점차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국 내 자신의 입지를 확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은 셀던의 계획 속에서 정확히 예견된 방향이었다. 셀던은 예측하지 못한 영웅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영웅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패한 체제는 반드시 스스로 제거할 것이라 본 것이다. 리오즈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강했기에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제국의 논리에 갇힌 채 조용히 낙오되었다. 7장 매수. 전선은 겉보기에 안정돼 있었다. 파운데이션은 점점 밀리고 있었고 리오즈의 군은 꾸준히 진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단단하지 않았다. 군 내부엔 미묘한 갈등이 생겨났고 지휘 계통엔 균열이 있었다. 브로드리그의 개입 이후 군은 정치적 감시 속에서 움직이게 되었고 현장의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혼선과 불만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틈을 디버스와 듀셈 바르는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리오즈의 함대 안에서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지만 감시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브로드리그는 리오즈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 틈에서 디버스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트렌터로 향해 황제에게 정보를 직접 넘기는 것. 리오즈가 파운데이션과 내통하고 있으며 전쟁을 빌미로 독자적인 세력을 세우려 한다는 주장을 확증처럼 전달하는 것. 브로드리그가 이미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기에 이 정보는 황제에게 치명적인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문제는 탈출이었다. 제국 함대 내부는 보안이 철저했고 통신망은 중앙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디버스는 리오즈의 기술 장교 중 하나를 매수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이 기술자를 통해 암호화된 통신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위조된 황실 인장을 가진 문서를 만든다. 이 문서는 리오즈가 파운데이션 측과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허위 정보로 꾸며졌지만 매우 정교하게 구성돼 있었다. 이들은 함대를 빠져나와 소형 함선으로 이탈하는 데 성공하고 제국 본성계로 향한다. 추적이 있었지만 리오즈는 이탈을 공식 문제로 삼지 않았다. 그는 전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디버스와 듀셈 바르가 남긴 여파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브로드리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켜줄 재료라고 생각했다. 그는 리오즈와 거리를 두면서도 디버스가 트렌터에 도달하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 이유를 계산하고 있었고 자신이 서부에서의 공을 황제에게 보고할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다. 디버스와 듀셈 바르는 비행 도중에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문서를 여러 버전으로 복제했고 트렌터 도착 이후 빠르게 황실 행정망을 통해 자료를 전달할 준비를 마친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스파이의 그것이 아니라 셀던 계획을 지키려는 자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듀셈 바르는 말한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셀던이 말한 대로 흘러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이 모든 매수와 탈출, 위조와 조작은 결국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셀던이 한 세기 전 수학으로 그려놓은 궤도 위로 조용히 되돌아가고 있었다. 8장 트렌터를 향하여.
디버스와 듀셈 바르는 작은 함선을 타고 트렌터를 향해 항해 중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 제국의 심장부에 직접 도달해 리오즈의 반역을 암시하는 정보와 조작된 문서를 황제에게 전달하는 것. 파운데이션은 무력으로 리오즈를 막을 수 없었고,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국 스스로가 그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항해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그들은 몇 번의 검문을 피해가야 했고, 자신들이 내놓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국 내부의 정치 지형을 면밀히 분석했다. 디버스는 위조된 명령문 외에도 리오즈가 고의적으로 파운데이션 측과 접촉했다는 가짜 통신문과 암호를 준비했다. 이 문서들은 황실 비서국의 서식과 문법까지 완벽히 모방되어 있었고, 실제 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됐다. 듀셈 바르는 의심이 많았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 셀던 계획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작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균형을 복원하는 과정에 있는 셈이었다. 트렌터 궤도에 도달한 순간 그들은 함선을 은폐 궤도로 돌리고 황궁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한다. 디버스는 자신이 파운데이션 정부의 비공식 외교 사절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황실 관료에게 접근하고, 듀셈 바르는 제국 귀족 가문의 일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내륙 접근 허가를 확보한다. 황제 클레온 2세의 궁정은 여전히 광대하고 위험이 있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최근 브로드리그의 보고 이후 궁정 내에는 리오즈에 대한 경계심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고, 황제 역시 공식적 언급은 없지만 침묵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듀셈 바르는 소규모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그는 파운데이션이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 제국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시도임을 암시하며 연설한다. 그의 말은 일부 고위 관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제국의 정신이 더 이상 황제의 칙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질서로 작동해야 한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메시지였다. 동시에 디버스는 문서를 황실 비서실에 넘기고 리오즈의 반역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공식화하는 데 성공한다. 문서는 허위였지만 제국 내부의 불신 구조는 그 문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릴 뿐이었다. 리오즈는 전장에서 여전히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보고 하나하나가 트렌터의 궁정에서 의심을 더할 뿐이었다. 승리할수록 그는 위험해졌고, 확신을 줄수록 그는 배신자로 보이게 되었다. 듀셈 바르는 조용히 말한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제국이 자기를 보호하려 들면 리오즈는 제거될 겁니다. 트렌터를 향한 그 여정은 단순한 외교 사절단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셀던의 방정식 속에서 하나의 개수를 제거하는 결정적 입력값이었던 셈이다. 9장. 트렌터에서. 트렌터의 궁정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결정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디버스와 듀셈 바르가 전달한 문서, 그리고 브로드리그의 지속적인 보고는 황제 클레온 2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클레온은 침착했지만 결단력 있는 황제였다. 제국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장 뛰어난 장군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황제는 리오즈의 작전 성과를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불길한 패턴을 보았다. 전선은 무력 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파운데이션은 이미 포위됐으며 리오즈는 곧 은하 서부 전체를 장악할 기세였다. 그것은 군사적 성공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위협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황제는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클레오는 단번에 제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우선 리오즈에게 작전 중단과 귀환 명령을 하달했다. 형식상으로는 보급 조정과 전쟁 재검토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복귀 명령이었고, 그에 불응할 경우 리오즈는 반역자가 될 터였다. 이 명령은 리오즈에게 곧장 전달되었고 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전선을 장악하고 있었고 군은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모든 작전을 중단하라는 명령. 그는 명령의 진짜 의미를 즉시 알아차린다. 황제는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 그는 브로드리그를 의심했고 동시에 트렌터에 남긴 어떤 정보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제국의 장군이었다. 황제의 명령에 반기를 들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명분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작전을 중단하고 귀환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 결단은 그에게서 이미 살아 돌아갈 가능성을 지우는 것이기도 했다. 트렌터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다. 브로드리그는 리오즈의 귀환을 기다리며 군 내부의 지휘권 이양 절차를 시작했고 리오즈를 따르던 참모들 일부는 체포되었다. 제국은 그가 트렌터에 도달하기 전에 조용히 정리할 계획이었다. 디버스와 듀셈 바르는 이 흐름을 조용히 지켜본다. 그들은 개입하지 않았다. 정보 하나, 문서 몇 장, 조용한 의심. 그것이 거대한 전쟁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있었다. 듀셈 바르는 말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 거예요. 황제는 결국 공식 명령을 내린다. 리오즈는 권한을 남용하고 반역의 가능성이 있으며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비공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다. 그 과정은 신속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파운데이션은 이 모든 과정을 모른 채 살아남았다. 전장은 침묵했고 리오즈의 함대는 지휘 체계를 잃고 철수했으며 파운데이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승리했다. 그리고 이는 셀던의 예언 속 흐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제국은 외부의 적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두려움과 정치적 균형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이란 예언. 지금 그 예언은 또 한 번 증명되었다. 10장 전쟁 종식. 리오즈는 트렌터에 돌아오지 못했다. 귀환 명령이 떨어진 뒤 그는 공식적으로 군에서 해임되었고 비공개 조사와 처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기록상 그의 이름은 사라졌고 전쟁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황제 클레온 2세는 이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국의 권위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고 리오즈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군은 리오즈의 사망 이후 빠르게 재편되었다. 브로드리그는 정권을 넘겨받았고 일부 장교는 숙청되었으며 함대는 전쟁 준비 상태에서 철수 명령으로 전환되었다. 전선은 정지했고 파운데이션은 그 어떤 공식적인 전투 없이 살아남았다. 디버스와 듀셈 바르는 트렌터에서의 임무가 끝났음을 인지하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한다. 그들은 황제의 궁정에 머무를 이유도 더 이상 할 일도 없었다. 전쟁은 끝났고 파운데이션은 생존했다. 그러나 그 생존이 누군가의 패배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디버스는 마지막까지 트렌터의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이 거대한 행성, 은하 전체의 수도였던 이곳은 여전히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권력은 겁에 질려 있었고 결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으며 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지배할 힘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제국이 자기 손으로 스스로를 죽인 거야. 듀셈 바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셀던의 수식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파운데이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국은 셀던 계획의 수식 안에서 정확히 제 위치에 있었고 리오즈처럼 수식에 없는 존재는 결국 역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평균값에 의해 제거되었다. 두 사람은 파운데이션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여전히 작은 행성이었고 자원이 부족했으며 군사력은 미약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곳이 은하의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셀던의 목소리는 트렌터가 아닌 터미너스에서 다시 울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곧 다음 위기를 예고하고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끝났고 계획은 계속된다. 11장 신랑과 신부. 파운데이션은 제국을 상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승리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셀던의 예언은 또 한 번 정확히 들어맞았고 파운데이션은 은하 서부에서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군사적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무역과 기술, 외교를 통해 수많은 성계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들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번영 뒤에는 느릿하게 번져가는 위협이 있었다. 이름도 없이 떠도는 소문, 어떤 존재가 은하계 외곽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 누구도 정확히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를 뮬이라 불렀다. 뮬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행성을 굴복시켰고 지휘관들이 그의 편에 서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다. 정복당한 이들은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찬양하며 따랐다. 전쟁 없이 이루어지는 복속. 그것은 셀던 계획에 전혀 없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내부는 아직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셀던의 예언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 믿었고 위기가 올 경우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한 쌍의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토렌 다렐과 그의 약혼녀 베이타 다렐. 두 사람은 모두 파운데이션 시민으로 정치적으로는 소극적이었지만 지성적이고 호기심 많은 이들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고 그들 스스로도 평범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게 된다. 베이타는 신혼여행을 핑계로 외곽 행성으로의 여행을 계획한다. 그녀는 최근 퍼지고 있는 뮬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었고 그 정체를 파악하려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토렌은 그녀를 따라 나섰고 그들은 은하계 가장자리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이 방문한 행성들 중 일부는 이미 뮬의 세력권 안에 있었지만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사람들은 평온했고 당국은 뮬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러나 베이타는 그것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의심할 수 없도록 조작된 평화임을 감지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 남자를 만난다. 이름은 매그니피코. 광대 복장을 한 이 남자는 도망자였다. 그는 뮬의 궁정에서 연주와 오락을 담당하는 어릿광대였다고 말하며 뮬의 공포스러운 힘에서 간신히 탈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바라본 매그니피코의 눈빛과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공포는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뮬이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려움, 증오, 복종, 사람의 의지를 마음대로 비틀 수 있는 힘. 토렌과 베이타는 점점 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매그니피코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뮬은 셀던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외적 존재였다. 셀던이 설계한 미래는 통계와 집단 심리에 기반해 있었지만 감정까지 조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었다. 결혼식은 끝났고 신혼여행은 정체불명의 전쟁으로 향하는 서막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제 은하계의 가장 큰 비밀, 가장 큰 예외와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실마리는 초라한 어릿광대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12장. 대위와 시장. 매그니피코를 데리고 파운데이션으로 돌아온 토렌 다렐과 베이타 다렐은 그의 이야기를 파운데이션의 핵심 인물들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그들이 만난 인물은 파운데이션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오랜 기간 동안 무역과 외교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온 시장 인드버. 그는 철저한 행정가이자 수치와 질서를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셀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이기도 했다. 파운데이션 내부는 아직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뮬의 존재는 공식적으로는 무시됐고 언론은 그를 자극적인 괴담 속 인물쯤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심리역사학의 절대적 신봉자인 시장 인드버는 셀던 계획이 이미 경로를 정해두었기에 파운데이션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예외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토렌과 베이타는 인드버에게 매그니피코를 소개하고 뮬의 정신 조작 능력에 대해 설명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위기의식이 실려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느낀다. 그는 매그니피코를 신문에 회부하고 뮬이 사실이라면 이미 셀던 계획에 따라 대응할 방안이 설정돼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무렵 실제로 뮬의 세력이 파운데이션 인근까지 도달했음을 알리는 정보가 들어온다. 주변 위성 국가 중 몇 곳이 예상보다 빠르게 항복했고 어떤 행성은 내부 반란조차 없이 뮬에게 귀속되었다. 파운데이션은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인드버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며 셀던 계획의 자동 조정 기능을 믿는다. 베이타는 시장의 반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을 본다. 바로 셀던에 대한 맹신이었다. 셀던의 이름은 이제 예언자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었고 시민들은 마치 신의 뜻을 따르듯 셀던 계획이 알아서 모든 위험을 제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셀던 계획은 통계와 경향을 예측할 뿐 한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는 예외는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뮬은 그 예외였다. 그는 군대가 아니라 의지를 움직이고 반란이 아니라 복속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인드버는 마침내 군을 동원하지만 그의 지시는 느리고 경직돼 있었다. 파운데이션의 군대는 전면전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 군사 교리는 무역과 방어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반면 뮬의 군은 적응력이 빠르고 지휘관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절대 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쟁은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고 파운데이션의 외곽 방어선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혼란 속에서도 인드버는 셀던의 목소리가 나올 지정된 날을 기다렸다. 그는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기적처럼 파운데이션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셀던의 홀로그램이 터미너스의 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시장과 군사 지도자들, 시민들까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셀던은 평온하게 말했다.
지금쯤이면 제국의 마지막 잔재는 무너졌을 것이고 파운데이션은 새로운 정치적 균형 속에 들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 뮬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예언은 정확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왜냐하면 뮬은 셀던 계획 밖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파운데이션 전체는 패닉에 빠졌다. 셀던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없었다. 믿음은 무너졌고 계획은 끊겼다. 그리고 뮬의 함대는 바로 그 순간 터미너스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 13장 중위와 어릿광대. 터미너스가 함락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짧았다. 방어선은 붕괴됐고 파운데이션 정부는 조직적으로 항복을 선언했다. 더 이상의 저항은 없었다. 시장 인드버는 실종되었고 파운데이션의 중심부는 더 이상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뮬은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를 약탈하지 않았고 대량 학살도 벌이지 않았다. 그의 군대는 질서를 유지했고 시민들에게 일체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리엔 혼란 대신 평온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뮬이 무서운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흐름 한가운데 베이타 다렐, 토렌 다렐 그리고 매그니피코는 뮬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파운데이션이 함락되기 직전 이들은 탈출에 성공했고 뮬이 정복한 행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 제이 파운데이션의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베이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금 이 은하계에서 뮬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셀던의 계획을 보완하고 있는 누군가, 바로 제이 파운데이션뿐이라는 사실을. 탈출 직후 그들은 한 장교를 만난다. 이름은 함프리처. 그는 원래 파운데이션의 군인이었지만 현재는 뮬에 충직한 부관이 되어 있었다. 뮬의 세력에 복속된 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그는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자유로운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의 충성도는 맹목적인 신념처럼 보였다. 하지만 베이타는 그에게서 감정의 흔적을 느낀다. 인공적으로 주입된 충성, 뮬의 조작에 의해 비틀어진 감정의 증거. 그녀는 이제 확신하게 된다. 뮬은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무기로 쓰는 존재였다. 사랑, 충성, 두려움 같은 인간 본연의 감정을 그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그리고 그 힘은 셀던의 방정식, 곧 사이코의 스토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외였다. 프리처 중위는 매그니피코를 포로로 삼아 뮬에게 데려가려 하고 베이타와 토렌은 이를 막으려다 함께 체포된다. 그러나 매그니피코는 돌연 도망쳐 사라지고 중위는 이들을 추격하며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추적전에 돌입한다. 그 와중에 베이타는 점점 매그니피코의 말과 행동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다. 그는 분명 연약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그가 알고 있는 뮬의 정보는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었다. 그의 몸짓 하나, 말투 하나에도 무언가 감추고 있는 자 특유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추격은 일시적으로 멈춘다. 뮬의 세력이 도달하지 않은 중립 행성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베이타는 그가 뮬이 심어놓은 첩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생겨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질문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녀조차 그 의심이 너무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운데이션은 이미 넘어갔다. 제국은 붕괴했고 셀던은 침묵했으며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희망, 제이 파운데이션의 존재였다. 그러나 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실존 여부조차 불확실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들은 뮬보다 앞서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은하 전체가 하나의 감정에 지배되는 완전한 조작된 세계가 되어버릴 것이다. 14장 돌연변이. 뮬은 전쟁 없이 승리했다. 수많은 성계들이 저항 없이 굴복했고 파운데이션조차 무혈 점령되었다. 그의 군대는 질서를 유지했고 시민들은 저항하기보다 스스로 그를 따랐다. 단지 감정이 바뀐 것뿐이었다. 두려움이 충성으로, 의심이 경외로 바뀌는 과정. 그건 자연스럽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았다. 뮬은 인간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었다. 그 힘은 무기보다 강했고 셀던의 수학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종류의 변수였다. 그는 하나의 돌연변이었다. 유전자적 돌연변이이자 역사적 예외. 이 사실은 파운데이션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고 대신 절대적인 카리스마라는 모호한 이미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게 만들었다. 그의 정복 방식은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베이타 다레라 토렌 다렐은 매그니피코를 데리고 뮬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는 와중에도 이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매그니피코는 말한다. 뮬은 감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사랑은 허상이며 사람은 조정할 수 있는 기계일 뿐이라고. 그의 말은 두려움에 찬 회상이었지만 그 안에선 오히려 뮬의 철학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뮬은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려는 존재였다. 혼돈을 싫어했고 감정을 혐오했으며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를 꿈꿨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직 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마지막 몇 개의 성계 중 하나였다. 베이타는 그곳에서 은밀히 제이 파운데이션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믿고 있었다. 셀던의 예언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셀던 자신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으리라. 제이 파운데이션.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그 조직은 사이코 히스토리의 진짜 관리자이자 셀던 계획의 감시자였다. 파운데이션이 외적 발전을 맞는 동안 제이 파운데이션은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제이 파운데이션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뮬은 이 세계의 단 하나의 예외였고 셀던 계획의 틀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오히려 계획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셀던 계획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선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아내어 굴복시키거나 제거해야 했다. 한편 한 프리처 중위는 뮬의 명령으로 다시 한번 베이타 일행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동기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충성은 뮬에 의해 삽입된 감정이었고 그 감정은 불굴의 신념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뮬을 믿고 있었고 그의 명령은 진실 그 자체였다. 그리고 프리처는 매그니피코를 뮬의 마지막 열쇠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단순한 광대가 아니라 어떤 비밀을 알고 있으며 어쩌면 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베이타의 의심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매그니피코는 단순한 희생자인가? 그는 왜 그렇게 정확하게 뮬의 성격을 묘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뮬의 군대는 고작 광대의 추적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가? 그들은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한다. 제이 파운데이션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과 접촉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뮬은 돌연변이었고 계획의 외부에 있었다. 그러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카드가 어쩌면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15장. 심리학자. 에블링 미스는 파운데이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역사학자 중 하나였다. 그는 셀던의 이론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며 제이 파운데이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탐구해온 유일한 인물이었다. 뮬의 침공 이후 미스는 파운데이션에서 유일하게 셀던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뮬이 통계적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숨은 손을 찾아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베이타 다레라 토렌 다레 그리고 매그니피코는 미스를 찾아왔다. 이들은 뮬에게 점령당한 파운데이션을 빠져나와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유일하게 뮬의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미스라고 믿고 있었다. 미스는 그들에게 동행하며 셀던의 자료가 보관된 유일한 장소인 트렌터의 제국 도서관으로 향한다. 과거의 중심.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 행성의 지하 저장소 속에 그는 제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여정은 험난했고 도중에 뮬의 추격조가 여러 차례 다가왔지만 매그니피코의 순발력과 베이타의 기지 덕분에 탈출에 성공한다. 그러나 미스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그의 정신은 흥분과 집착 사이를 오갔고 셀던의 이론과 제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단서 사이에서 스스로의 이성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트렌터에 도착한 후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데이터 뱅크에 접근했다. 트렌터의 폐허 속 이블링 미스는 거의 미쳐가는 눈빛으로 책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며칠째 수면도 거부한 채 그는 광기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고대의 자료들을 해독하고 있었다. 제이 파운데이션의 위치. 그는 그것을 알아냈다고 확신했다. 지금 그 이름만 입 밖으로 꺼내면 모든 게 끝난다. 그 순간 베이타 다렐은 숨을 죽인 채 그의 곁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블링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열렸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찰나 그녀는 조용히 총을 꺼냈다. 제이 파운데이션은 존재해. 셀던이 숨겨놨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 옆에 있었어. 그 순간 베이타는 미스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다. 그는 광기에 휩싸인 채 결론을 말하려 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가 내뱉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다. 매그니피코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너무나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J 파운데이션은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베이타는 떨리는 손으로 트리거를 쥔 채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매그니피코를 향해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매그니피코, 아니, 뮬. 그 말에 매그니피코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겁 많던 광대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의 눈빛엔 차가운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여정의 목적은 J 파운데이션을 찾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조작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이 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막기 위해 친구를 죽였고 뮬은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은하를 거의 정복한 존재, 수천억 인류의 운명을 바꾼 초능력자조차 단 한 사람의 자유의지 앞에서는 무력해졌다. 여정을 통해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들이 J 파운데이션을 찾는 건 해리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희망은 말해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더 이상 그 여정은 무의미하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매그니피코는 그저 담담한 모습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